만리장성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이 두 번째 만리장성을 건설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장벽은 벽돌과 돌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침입자를 막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식물로 만들어져 느리지만 끈질기게 중국을 점령하고 있는 모래를 막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장벽은 북서부에 위치한 까다로운 타클라마칸 사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독일보다 약간 작은 면적인 33만 6,7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지역입니다. 30층짜리 고층 빌딩보다 높은 91m 이상의 거대한 모래 언덕도 있습니다. 기온도 매우 높아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사막을 무시무시하게 만드는 것은 크기나 온도뿐이 아니에요. 바로 사막의 이동 방식입니다. 네, 이곳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모래 사막입니다. 사막의 85%는 바람에 실려 이동하는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래는 끊임없이 도로, 마을, 농경지를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버스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는 모험심이 강한 여행자라면 실제로 모래가 도로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지평선에서 녹색 덤불이라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아시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바로 사막화를 막고 먼지 폭풍을 제어하기 위해 설계된 대규모 프로젝트인 새로운 만리장성, 즉 그린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물론입니다. 중국은 꽤 오랫동안 사막 확장과 싸우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 하지만 영토가 넓으니 모두에게 충분한 공간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긴 하죠. 결국 우리는 거의 모든 유럽만큼이나 큰 776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중국은 땅이 넓지만 모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건조한 지형으로 덮여 있어 건축에 적합하지 않고 인구도 거의 살지 않는 곳입니다. 중국 영토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12개의 주요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무지가 계속 확장되면서 이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사막이 중국 국토의 44%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인 베이징도 위험에 처해 있어요. 베이징은 이미 심각한 모래 폭풍으로 인해 주민들이 심한 대기 오염을 피하기 위해 집 안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중국의 사막은 매년 3,367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북서부의 닝샤후이 지역은 세계의 주요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60년 넘게 사막화와 싸우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 이미 국토의 57%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막화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농지를 파괴하고 식량 생산에 타격을 입힙니다. 또한 마을이 모래에 파묻히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야만 합니다. 당국은 이들을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도 삶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동구나 5월 마을의 농부들은 어렸을 때는 1.8m 정도 깊이의 땅을 파서 수면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4.9m 정도는 파야만 물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양이 예전만큼 부드럽거나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에 더 많은 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막화의 주된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연구에 따르면 원인의 약 20%가 지구의 기온 상승 때문이라고 해요. 사막은 이미 가뭄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지만 열이 증가하면 건조가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반세기 전보다 요즘 비가 훨씬 적게 내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변화는 주로 중국 북동부와 북서부 지역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중국 중북부의 무어스 사막 인근 지역에는 중국을 더욱 건조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구가 늘면 사막화도 늘어나는 간단한 공식이 성립합니다. 중국의 인구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억 명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더 많은 식량, 더 많은 공간,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고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개간하고 주변의 모든 천연 자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땅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빼앗는 것과 같죠. 그렇게 사막화가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사막화 문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양은 엄청난 양의 탄소를 저장합니다. 하지만 땅이 황폐화되면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우리 모두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다행히도 중국이 하나의 거대한 모래구덩이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내놓은 해결책 중 하나는 타클라마칸 사막에 그린월을 건설하는 겁니다. 사막 주변에는 나무, 관목, 기타 초목을 많이 심어 모래 폭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막 가장자리에서 바람과 모래의 작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모래 언덕이 계속 바깥쪽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 그린벨트는 인프라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막의 가장자리를 가둠으로써 철도와 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장벽을 건설하는 것은 엄청난 공학적 업적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당연히 봉쇄해야 하는 사막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모래 언덕의 높이도 문제인데 그중 일부는 높이가 엄청나요. 가장 높은 모래 언덕은 100층짜리 고층 빌딩만큼이나 높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들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재식림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린벨트가 번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에서만 처음 2736km의 녹지대를 완성하는 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완성하는 데에는 사막 포플러, 붉은 버드나무, 색사올 나무 등 사막에 잘 견디는 수종을 심는 60만 명의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식물도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막의 인삼이라고도 불리는 사막 히아신스가 있습니다. 이 식물은 실제로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음식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쉽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외에도 사막 곳곳에 태양광 발전 기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단순히 전력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모래 언덕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약 3200km에 이르는 이 거대한 인공장벽은 마침내 2024년 1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요. 사막으로 덮인 국토의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27.2%에서 26.8%로 감소했습니다. 정말 놀랍지만 그 많은 모래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허공으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가두어져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동하던 모래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적어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사막화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이 더 이상 사막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승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몇 년 전인 2019년 호주 사람들은 북쪽의 홍수로 범람한 물을 이용해 서쪽과 남쪽의 건조한 지역을 돕는 아이디어를 채택했습니다. 이 계획은 뉴 브래드필드 계획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이 계획은 1930년대에 나온 오래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했어요. 이 아이디어는 북쪽에서 생긴 홍수로 인한 물을 모아 남쪽과 서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이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죠.
퀸즐랜드의 건조한 지역에서는 가뭄 문제 해결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비싸고 건설이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오래전 존 브래드필드라는 엔지니어가 처음 소개했습니다. 그는 퀸즐랜드 북부의 강에서 홍수를 끌어와 호주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인 내륙 에어 호수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댐, 펌프, 초대형 파이프, 심지어 터널을 이용해 호주의 거대한 산맥인 그레이트 디바이딩 레인지로 물을 운반할 계획이었어요. 가장 큰 댐은 지옥의 문이라고 불렸고 브래드필드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배 더 큰 댐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펌프와 중력을 이용해 그레이트 디바이딩 레인지 위로 물을 옮길 수 있었죠. 그러면 물은 남쪽으로 흘러 휴겐든 같은 곳 근처의 농지를 관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는 날씨를 변화시키고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하며 메마른 땅을 푸른 농장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결국에는 에어호수에 도달하여 사막을 녹색의 성장지역으로 바꾸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호주는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여 다른 나라에 판매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이 국가의 식량 공급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이 계획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농사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연이 이미 땅을 물로 채울 계획을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마른 땅과 호수바닥이 사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심지어 비가 산의 반대편에 내리면 브래드필드의 계획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이 아이디어를 조사했을 때 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완전한 조사를 수행할 과학자나 엔지니어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땅은 너무 건조하고 척박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브래드필드의 측정치 중 일부, 특히 댐 높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1947년 댐을 건설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없을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결국 칠레의 일부 지역처럼 바다와 인접한 곳도 여전히 메마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큰 호수가 생긴다고 해서 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한 정당이 이 아이디어를 뉴 브래드필드 계획이라는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 제도를 다시 시도하고 싶었지만 더 잘 작동하도록 몇 가지를 변경했어요.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포함되었습니다. 사우스 존스톤, 툴리, 허버트, 버데킹 강에서 물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지옥의 문 댐이라는 큰 댐을 이용해 물을 저장하는데 이번에는 원래 계획보다 댐의 높이를 2배로 높이려고 했어요. 많은 펌프를 사용하는 대신 중력을 이용해 터널을 통해 물을 흐르게 하기로 했죠. 물을 산 아래 퀸즐랜드 남부의 워레고 강으로 옮깁니다. 이 물을 이용해 태즈메이니아보다 더 넓은 휴겐든 남쪽과 서쪽의 건조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결국 이 지역을 식량 공급원으로 바꾸는 거죠. 한편 전체 프로젝트에 얼마의 비용이 들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주 국립과학기관이 이 계획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천만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좋게 들리는데 왜 80년 넘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브래드필드는 1941년에 자신의 아이디어에 4천만 파운드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약 32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버전은 150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고 건설에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을 아끼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물이 원래 가는 곳에서 물을 빼앗으면 동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침입성 동식물이 새로운 장소로 퍼질 수 있어요. 물고기와 다른 동물이 사는 강과 바다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자연적인 물의 흐름에 의존하는 해안 근처의 마을과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가 특히 농부들을 돕고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정부는 브래드필드 계획으로 퀸즐랜드 서부의 가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문제요? 이 계획을 실현하기에는 항상 물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계획의 새로운 비용은 3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니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 제트기와 호화 요트 한 척을 살 수 있는 금액이죠. 전문가들은 그 정도의 돈을 쓰려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 대신 비와 폭포가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소규모 수자원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니 브래드필드 그리드라고 불리는 이 소규모 프로젝트는 퀸즐랜드 해안을 따라 4곳에 설치될 겁니다. 이 작은 그리드는 일부 지역에 비가 많거나 적을 때 물을 공유할 수 있어요. 정부기관의 다른 과학자들도 이 계획을 검토했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브래드필드 계획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반면 미니 프로젝트는 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산 서쪽의 건조한 지역이 본격적인 브래드필드 계획 없이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는 더 쉽고 저렴하게 식물을 키우고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계획은 취소되었고 지금은 물과 농사를 돕기 위한 더 똑똑하고 작은 아이디어를 찾고 있어요. 이 문제는 매우 시급합니다. 호주는 매우 건조한 지역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예요. 가뭄이 들면 주변에 물이 많지 않아요. 이는 농장에서 식량을 많이 재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은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뭄 회복력 미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가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가뭄이 실제로 호주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지 조사했어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가뭄은 농장, 일자리, 마을, 심지어 국가 전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일부 마을에서는 실제로 물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를 데이 제로라고 하는데 물이 남아있지 않아 집의 수도꼭지가 잠기는 상황을 말해요. 2020년에 퀸즐랜드의 스탠소프라는 마을이 데이 제로를 맞았습니다. 다른 50여 개의 마을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트럭으로 물을 가져오는 것뿐인데 이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스탠소프는 1년 반 동안 매일 약 40대의 트럭으로 물을 가져와야 했어요. 매달 약 8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결국 물을 구하는 데에만 1,4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다행히도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댐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마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해요. 가뭄은 물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마르면 식물은 사라지고 토양은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바람이 이 흙을 빨아들여 거대한 먼지 폭풍을 일으켜요. 이러한 먼지 구름은 시드니와 같은 대도시까지 아주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바로 2018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공기가 너무 나빠져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매우 조심해야 했어요. 먼지로 인해 일부 농작물이 망가지고 과일을 비롯한 다양한 식품이 먹기에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